자, 두 번째 시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수강생분들하고 지금 이제 시험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었었는데, 뭐 시험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그래요. 항상 이제 뭐 신경을 안 쓸래도 안 쓸 수가 없지만은 뭐 이 채점의 어떤 부분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문제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뭐 문제 출제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아 이런 것도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해설지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딱딱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외적인 걸 써도 되지 않나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시험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시험에 채점 기준이라는 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벗어나는 생각, 물론 그게 꼭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벗어나는 쟁점을 쓴 거에 대해서 이것도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채점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것도 점수가 나오고 이것도 점수가 나오고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해설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준을 정해놓고 해설집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서 일단 다른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최대한 문제를 출제할 때 그런 논란이 안 생기게끔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지만은 혹시 수강생 분들 중에서 이건 다른 쟁점으로 또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그게 꼭 틀리는 건 아닌데 일단은 채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외적인 부분은 일단은 아무래도 점수가 나갈 수 없다라는 거 이제 참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만 일단 점수가 나가니까 그거 좀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이론 들어가도록 하는데요. 2기 때부터는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부터는 이제 샅샅이 볼 수가 없어요. 저희가 8번 안에 노동법을 이제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쟁점 위주로만 볼 겁니다. 쟁점 위주로 볼 거고 그러니까 2주차 때 제가 이제 여태까지 시험에 출제했던 기출문제들을 정리해서 프린트로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시험 문제들이 보통 여기에서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어요. 일부러 첫 번째 주에 안 나누는 이유는 첫 번째 주 나오시다가 안 나오신 분들이 종종 있어서 두 번째 주부터 나눠드리려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두 번째 주 나오시고 또 안 나오신 분들이 있을까 봐 약간 그런데 뭐 어쩔 수가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두 번째 주에 제가 다음 주에는 그걸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나눠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쟁점 위주로 나가는데요. 아마 좀 스피드 있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구성했는 부분까지 이제 보실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과감하게 버리시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버리시는 부분들은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쟁점되는 부분은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해만 하면 된다는 거 그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7페이지 한번 볼게요. 윤활노동법. 7페이지 보면 노동법의 법원인데 이 법원이라는 건 뭐죠? 법법자의 근원 원자였죠. 그렇죠. 법의 근원이에요. 법의 근원. 그러니까 법의 근원이 될 수 있느냐, 법규범의 근원이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노동관계 법령이나 국제조약이나 자치규범 이런 것들은 법규범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뭐였죠? 노동 관행의 문제였죠. 그렇죠. 0기 때도 그렇고 1기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수없이 얘기했지만은 판례 두 가지가 있었었죠. 그렇죠. 첫 번째는 규범적 사실로 승인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사실상의 지도로 확립되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죠. 자, 한번 보면은 자, 두 번째 줄 볼게요. 자, 노동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거나 그렇죠. 이게 첫 번째였죠. 자, 두 번째,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규범으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은 인정이 안 되지만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거는 사실 이제 실무적인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하시다 보면 이것이 노동 관행인데 이 회사의 노동 관행인데 이걸 법규범성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걸 판단하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어 있다. 이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됐다는 부분에서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예외적인 부분인데 사실상 거의 관행의 법원성을 인정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 판례와 행정에서 뭐 이런 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원 상호 간의 충돌 부분.
이 법원 상호의 충돌 부분 중에서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 일반적인 적용의 원칙이 있고 이제 예외적인 부분인데, 예외적인 부분은 이제 우리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이었죠. 원칙은 법원 간의 상호 충돌의 원칙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나 또는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는데, 예외적으로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이 있어요. 요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의 예외적인 부분이나 볼 수는 있는데, 자 보면은 저 두 번째, 단체 협약과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간의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적용 긍정설과 적용 부정설이 있죠. 그러니까 단체 협약보다 유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자 우리 판례 입장은 어떤 입장이죠? 적용 부정설의 입장이죠. 그렇죠? 자 적용 부정설이라는 건 뭐죠? 단체 협약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판례 입장 한번 잠깐 보시면은, 단체 협약이 자 취업 규칙보다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그 효력 관계에 있어 협약 자체의 원칙상, 자 협약 자체 원칙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거 있죠? 동부구속 사건. 그렇죠? 그다음에 단체 협약의 적용 범위와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자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사이에 근로 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뿐만 아니라 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협약 자체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협약 자체의 원칙상 단체 협약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불리하게 변경한 거에서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거 보시면 되고, 자 밑에 방가루 3번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적용 여부는 여기 30회 기출 문제였었죠. 문경 레저타운 사건 문제. 그렇죠?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제2장 이제 노동 기본권 문제인데, 기본권 부분은 그냥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도록 하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자, 어디서부터 보시냐면 이제 31페이지에 제3장 노동법상 권리 의무의 주체죠.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노동법 즉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어요. 모든 노동 사건의 시점이라 볼 수 있는데, 자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문제, 오늘 풀어봤던 이제 쟁점 부분들이 여기 나온 부분이죠. 자 보시면은, 자, 의를 보시면은 일단은 뭐 2조 1항 1호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취지 정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취지는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첫 번째 줄 끝에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인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그래서 개념은 아까 전에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자 다시 세 번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요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특히 중요한 거는 33페이지에 종속적인 세 번째 줄이죠.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그렇죠? 그래서 5가지 판단이 있었었죠. 그때 종속 노동성, 두 번째 경제적 종속성, 그다음에 보수의 근로대가성, 그다음에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그다음에 부차적인 요소. 이 5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최근 판례 입장. 최근 판례 입장이라는 것이 사실 최근도 아니죠. 2006년도 항공건사 판례이기 때문에 최근 판례 입장을 보시면은 일단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진 유무라든가, 그다음에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지 여부, 그다음에 사회보험에 적용받는지 여부는 자 사용자가 우울한 지위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성이 쉽게 부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5페이지인데 이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문제. 일반적으로 이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적 종속성이 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려면 인적 종속성이 가장 강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적 종속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근기법상 근로자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었죠? 아까 판례에서 그랬지만은 형식보다는 실질을 따지게 되는 거죠. 실질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사용족속 관계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도 근기법상 근로자가 될 수는 있는 거예요. 자, 보면은 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첫 번째 줄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원칙적으로는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산재법 시행령 125조에 거기 15개 직종이 나와 있습니다. 15개 직종이. 자, 그럼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게요. 자, 특수형태 근로는 형식적으로 도급이나 위임계약으로서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까 위에 확인한 부분인데, 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나오죠.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나 근로관계 요소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무 제공자가 사용 종속 관계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사용 종속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근기법상 근로자가 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실질은 사안을 보고 여러분들이 따져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용 종속 관계의 이제 판단 여부 부분. 그래서 사업 주체로서의 독립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위탁 업무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세 번째, 업무 수행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쟁점으로 풀어봤던 재택 위탁 집행과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자,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관련 구정의 준수 및 제재. 관련 규제 준수 및 제재 이것도 적용을 받는지 여부. 만약에 취업 규칙에 적용을 받아요. 그러면은 인적 종속성이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임원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문제. 이것도 뭐 수험가에서는 종종 출제하는 문제 중에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뭐 여러분들 좀 잘 보실 필요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임원의 경우 이제 등기 임원과 비등기 임원이 있는데, 등기 임원 같은 경우는 판례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사용자를 보고 있죠. 근로자를 보지 않고, 비등기 임원은 그 형식에 따라서 형식이나 실질에 따라서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그 비등기 임원 같은 경우는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판례는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죠. 첫 번째,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지 여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느냐 여부에 따라서 임원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을 하죠. 그렇죠? 그 두 가지로. 자,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한번 보죠. 위에서부터 자, 일곱 번째 줄. 자, 내려오시면은 자, 또 한 판례는 거기 중간에 있죠. 이사라 하더라도 그 지위와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실제로는 회사 기관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휘 명령에 복종하면서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에 보수를 받고 있다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죠. 두 가지 키워드.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지 여부. 두 번째,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느냐에 따라서 임원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고 그러한 한도 내에서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해보상 또는 퇴직금 청구와 관련해서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수험가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쟁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로자성 문제에서 특히 근기법상 근로자성에서는 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부분은 노조법상 근로자에서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부분, 일단 근기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여부, 그 다음에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니까 그 위주로 여러분들 꼭 암기는 꼭 필수적으로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노조법상 근로자의 부분인데, 자, 노조법상 근로자 부분에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었었죠? 우리 중요한 판례가 2018년도에 판례 경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 사건이 재능교육 사건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노조법상 근로자들도 인적 종속성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재능교육 사건으로 해서 경제적 종속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판례가 이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원화, 즉 근기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 이원화한 판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 문제, 근기법에서도 나오고 노조법에도 나오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외국인, 특히 이제 39페이지 보시면은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자, 외국인 근로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근기법 6조에 보시면은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외국 국적, 즉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하더라도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면은 근기법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외국인 근로자도 자 노조법상 근로자, 근기법상 근로자가 인정되면 노조법 근로자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중간에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 근로자가 외국인지 여부, 취업 자격 유무에 따라서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결 선택 단결권이라든가 단체 행동권, 그다음에 단체 교섭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관련한 부분인데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중요한 거는 우리 41페이지에 자, 양가로 2번에 2018년도 이후에 최근 판례 입장이죠. 이 최근 판례 입장이 바로 밑에 박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재능교육 사건인데, 이 재능교육 사건에서 6가지 이제 그 기준을 제시했어요. 6가지 기준. 이 6가지 기준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재능교육 사건에서 자, 첫 번째
노무 제공자의 소득이 이게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되죠.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은 자, 노무 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첫 번째 판단 기준이죠. 노조법상 근로자를 판단할 때. 자, 그다음 두 번째 뭐였죠? 두 번째는 이제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 제공자와 자,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여기 이제 두 번째. 자, 세 번째 보시면은 노무 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자, 특정 사업자의 사업 주체에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자, 지금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종속성에 관한 부분인가요? 인적 종속성에 관한 부분인가요? 지금 제가 읽어냈던 부분. 경제적 종속성에 관한 부분이죠. 그쵸? 1, 2, 3번. 자. 자, 경제적 종속성에 관한 부분들. 자, 계속 보시면은 자,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자, 노무 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 또는 전속적인지 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다섯 번째 보시면은 자, 사용자의 노무 제공자 사이에 자, 어느 정도 지휘 감독권이 존재하는지. 사용자 노무 제공자 지휘 감독권 부분. 5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적 종속성에 관한 부분이죠. 지금 4번까지는 이제 경제적 종속성에 관한 부분인데 5번부터는 약간 인적 종속성에 관한 부분이죠. 자, 여섯 번째 보시면은 노무 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 급료,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혹시 마찬가지로 인적 종속성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6가지 기준을 제시했다는 거죠. 재능교육 사건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경제적 종속성에 관한 부분이 더 많죠. 그래서 이원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판례가. 자, 보시면은 즉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기존의 사용 종속 관계를 갖다가 또 노조법상 근로자성의 판단은 경제적 종속 관계에 대한 적용을 기준이 이원화해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죠. 자, 해고자의 노조법상 지위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4절. 자, 47페이지인데요. 근기법상 사용자입니다. 이 근기법상 사용자에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쟁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우리 기출문제로 나왔지만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론. 그렇죠? 이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론 관련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판례에서 묵시적으로 이게 묵시적인 거잖아요. 명시적인 게 아니라 묵시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판례는 이제 두 가지 여부를 가지고서 판단 기준을 잡고 있죠. 첫 번째는 뭐죠? 사용자의 실체성 여부죠. 그러니까 사용자는 이제 사업주를 의미하는 거죠. 사업주의 실체성 여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었죠? 사업 경영의 독립성 여부였죠. 사업 경영의 독립성이라는 게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인사 노무 관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뭐 회계. 그다음에 총무 관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사업 경영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있고. 자,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이제 사용자 개념에 관한 부분이 나오면, 사용자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사용자 개념에 무슨 확장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사용자 개념의 확장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확장이 있죠. 자, 첫 번째 뭐였었죠? 그때 외부적 확장이 있었고, 두 번째 이제 내부적 확장이 있었죠. 외부적 확장이라는 것은 어디였죠? 사업장 밖으로 사용자가 존재하느냐의 문제였었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주로 여기서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요거의 대표적인 리딩 판례가 뭐 있었죠? 그때 2010년도 현대중공업 사건이었었죠. 실질적 지배력설. 그렇죠? 자, 내부적 확장의 문제는 사업장 내에서 우리 사용자가 누구냐인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인데, 아무래도 이 부분보다는 외부적 확장 문제가 훨씬 더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쟁점 부분이 시험에 주로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용자 개념과 관련해서 일단은 조문을 먼저 확인해 보면 2조 1항 제 2조죠. 그쵸? 우리 근기법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취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취지를 보면은 자, 다 밑줄 그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줄 중간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자,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동법에서 정한 최저 근로조건을 준수할 사용자의 범위를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죠. 이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될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정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인 사업주 외에도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자까지 넓게 사용자로 파악함으로써 자,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근기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용자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근기법에서. 자, 그 다음에 사용자 개념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세 번째죠. 그쵸? 48페이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 이 자가 어떤 자들이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첫 번째 줄 끝에부터 보시면은 근로자 인사, 급여, 후생, 그 다음에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로부터 가장 중요한 건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라는 거예요.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 그래서 밑으로 보시면은 이러한 책임과 권한의 유무는 부장 또는 차장 등 형식적인 직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책임 권한이 있느냐 여부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항상 중요한 거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라는 거. 그렇죠? 자,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과 양벌 규정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부분이죠. 사용자 개념의 이제 확대 부분. 확대인데, 자, 특히 확대 부분 중에서 이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론이 가장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29회 때 우리 기출 문제였었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판례에서는 자, 첫 번째 줄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서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로 할 수 있으려면 제3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은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뭐였었죠? 예를 들어서 병이 이제 근로자면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죠. 여기 이제 도급업체가 되고 수급업체가 되는데 여기서 제3자라는 건 바로 이 도급업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쵸? 도급업체라는 거는. 자, 그래서 원고용주의 자, 고용되어서 제3자의 사업장. 제3자는 이제 갑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자,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걸어요. 첫 번째 판단 기준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있느냐 여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이 없다는 건 실체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3자의 노무대행 기간에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자, 사실상 당의 피고용인은 제3자의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의 피고용인과 제3자 간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자, 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요약을 해놓은 걸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두 번째 줄, 자, 끝에부터 볼게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려면 첫 번째 원고용주의 사업주로서의 실체성 여부. 원고용주가 아까 여기서는 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원고용주 이 을이 실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원고용주의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의 실질적인 고용 관계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 같은 것도 갑이 줘야 돼요, 아니면 을이 줘야 돼요? 임금도 원칙적으로는 을이 주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갑이 주면은 사용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임금의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 근로의 대가성 사용자가 지급하고 근로자가 수령을 하는데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만약 갑이면은 갑이 사용자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판단 사례를 보시면은 뭐 소사장 기업이라든가 SK 인사이트 코리아 사건. 우리가 SK 인사이트 코리아 사건은 1기 때 우리가 판례 정리해서 한번 봤었었죠. 그렇죠. 참고로 보시면 되고 위장 도급과 관련된 부분. 뭐 위장 도급 불법 파견 뭐 사실상 뭐 같은 개념이라 볼 수 있는데요. 자, 현대 미포조선 사건, 이제 종업원 지위 확인 소송. 종업원 지위 확인 소송이 다른 말로 하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에요. 오늘 우리 문제에서 나왔듯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제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재택 유탁 편이 그게 종업원 지위 확인 소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관련해서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 파견 부분. 자, 근로자 파견과 관련해서
자,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는 일단은 이제 우리가 파견에서 나오는 판례예요. 그러니까 파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에 관련된 판례인 거죠. 파견에 해당하는지 기준에 대한 판단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파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첫 번째 뭐 있었죠? 자, 파견에 대한 판단 기준, 파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계약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쵸. 자, 두 번째는 뭐 있었죠? 두 번째는 업무 수행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쵸. 업무 수행 과정이. 자, 세 번째는 뭐였어요? 세 번째는 계약 당사자가 적합하냐, 적격하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었죠. 그쵸. 이 세 가지가 파견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는 거. 여기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오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요 세 가지라는 거죠.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어디서부터 보시면 되냐면, 자, 세 번째 줄 중간부터 볼게요. 자,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어떤 계약의 명칭이라든가 형식에 구애받지 아니라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그 다음에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한 부분이죠. 계약 당사자가 기업으로서 실체가 있는지, 계약 당사자의 적격성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 경영의 독립성을 가지는지 여부, 자, 이런 것들이 계약의 내용에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자,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이제 계약의 내용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근로관계 실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크게 요약을 하자면 요 세 가지라는 거, 그렇죠? 파견된 판단 기준은 자, 그거 보시면 되고, 자, 원하청 관계의 부분인데, 그 원청회사 이제 하청회사 근로자가 원청에서 근로를 했어, 지휘 명령을 받았어요. 만약에 예를 들는 것처럼 이 사례처럼 이 근로자가 도급업체에 가서 근로하게 되면은 하청업체 근로자인 거죠. 그래서 사내하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만약 이래서 이 사항에서 만약 갑이 을에게 지휘 명령권을 행사했다. 라고 했었을 때 이거를 도급으로 볼 것인지 파견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되죠. 근데 이거는 사실상 파견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인 거예요. 그렇죠? 자, 보시면은 판례 입장 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차 생산 라인 등 원청 및 하청 근로자들이 대동소이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는 것으로 보아서 이를 불법 파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견 형태라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파견법에 따라서 사용사업주는 고용 의무가 이제 부과된다고 볼 수 있죠. 파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건 불법 파견이니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직접 고용 의무가. 그렇죠? 이거 파견 관계로 보고 도급 관계로 보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노조법상 사용자 부분. 특히 이제 노조법상 사용자 부분에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사용자 개념 확장 부분이었죠. 그렇죠? 사용자 개념 확장 부분. 특히 이 사용자 개념 확장 부분은 크게 두 가지 파트에서 나오는데요. 단체 교섭에서 사용자 개념 확장 부분이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당 노동행위에서 사용자 개념 확장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확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때 단체 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확장 개념 한번 나오고, 부당 노동행위. 부당 노동행위는 부당 노동행위 수규자가 누구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 부분이 거기서 한 번 더 나온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목차 보시면 알겠지만은 55페이지에 단체 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가 나오고 57페이지에 부당 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파트에서 사용자 개념 확장 부분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바랍니다. 자, 단체 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원칙적으로 단체 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뭐죠? 판례에서는 명시적,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있는 자가 사용자가 되죠. 그렇죠?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사용자 개념이 확장될 수가 있다는 것. 즉 뭐죠?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도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뭐였었죠? 현대중공업 판례였었죠. 2010년도.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자, 사용자 개념 확장 부분 한번 볼게요. 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설인데, 자, 첫 번째 줄 끝에 자, 고용주는 아니면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근로 조건 등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는 부당 노동행위의 주체가 된다라고 판시한 것이 바로 현대중공업 판례였었죠. 그렇죠?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급식 판례도 있는데 뭐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법 판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법 판례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57페이지. 부당노동의 주체로서의 사용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수규자의 거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줄
끝에부터 보시면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 조건 등에 관해서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가 어떻게 보면 사용자를 볼 수 있는데,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 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을 이행해야 될 그러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 노동의 금지 수규자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근로기준법의 이제 총론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 첫 번째 근로기준법의 이제 균등 처우와 이제 차별 부분입니다. 자, 26회 때 한번 출제가 되긴 했어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뭐 또 지금 이제 32회니까 저희가 좀 출제된 지가 좀 오래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좀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좀 좋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기간제법 관련한 부분하고도 연결돼서 출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차별 부분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여러분들이 좀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만약 근기법에서 나올 수 있다라면 가장 중요한 쟁점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경영사업체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부분인데, 이 경영사업체 관련해서 특히 이제 경영사업체에서 만약에 그 사업의 목적에 따르지 않고 그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62페이지 보면은 경영사업체 문제인데요. 자, 경영사업체 보시면은 경영사업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이 이제 먼저 문제가 되죠.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종교적 활동 또는 정치적 목적 등을 수행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뭐 정당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예전에 또 그런 것들이 있죠. 뭐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영사업체가 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종교와 관련된 학교들,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종교적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이제 경영사업체의 경우 해당 종교나 그다음에 어떤 정당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밖에 불이익을 주더라도 이 근기법 6조에 반하는지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그 사례가 이제 밑에 나오는데, 이제 도시개발공사 사건, 그래서 성남 도시개발이 아니라 그 서울 도시개발공사 사건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소속 근로자들이 이제 부동산 투기 행위에 관련해서 근로자를 해고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느냐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이제 사회적 신분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회적 신분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별 대우에 관한 내용,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차별 대우와 관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일단 모집 채용에 관한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근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사업장에 취업된 자만이 일단 적용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집 채용 단계에서까지 보호해 주시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기법상 차별에 들어가지 않고 남녀 고평법상의 차별로 들어간다는 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차별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헌법 11조의 평등의 개념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의 개념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차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 첫 번째 쭉 그다음 페이지 넘겨보죠. 합리적인 이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이제 근속 연수라든가 업무의 성질과 내용, 근무 형태, 능률이나 성과, 직책이나 직급 또는 이제 권한과 책임, 그다음에 작업 조건 등이 이제 제시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부장님과 과장님의 월급이 다른 거는 직책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어서 이제 차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밑에는 이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사건인데, 요거는 이제 임금 피크제 관련한 이제 그 판례였죠. 그래서 요 사안은 우리가 한번 다뤄보긴 했지만, 고령자 고용법과 관련된 부분, 우리 2차 시험 보면 좀 벗어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핵심적인 밑줄 친 내용분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판례 정리할 때 우리가 다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밑줄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입증 책임과 구제 절차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7페이지 이제 강제근로금지인데요. 강제근로금지 같은 경우는 그냥 목차 정도만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좀 좋습니다.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좀 좋고요. 그래서 관련 문제로 여기 보시면은 뭐 퇴직 제한의 문제라든가 뭐 위약금, 전차금 상계 이런 부분이 연결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과 좀 연결돼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뭐 어차피 위약 예정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행 금지 관련된 부분인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냥 목차 위주로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양을 늘리는 것보다는 양을 줄여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2기 때는 이 정도 하지만 아마 3기 때는 이거보다 더 짧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6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더 양을 줄여야 돼요. 어차피 시험에 가면 갈수록 양을 늘리는 거는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어차피 다 소화 못 해요. 이거는 누구든지 다 소화 못하고 어차피 내가 양을 줄여서 내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걸 시험장에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양을 줄여 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폭행 금지는 아마 3기 때 되면 아예 그냥 넘어갈 거예요. 목차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목차라도 조금 보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목차 정도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고, 자, 그래서 이제 폭행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제 금기법상 폭행이 있지만은 또 형법상 폭행도 있었죠. 금기법상 폭행과 형법상 폭행의 차이는 반의사 불벌죄냐 아니냐 그런 차이가 있었었죠. 형법 같은 경우는 형법 260조에 있는데 반의사 불벌죄이고, 금기법상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는 거 그거 있었죠. 자, 다음 페이지. 자, 중간 착취 배제 부분인데요. 중간 착취 배제 부분은 우리가 21회 때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험에 출제된 지가 거의 한 1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21회 때 출제된 부분이 사실은 이제 그때 실무적으로 제가 또 이런 때 말씀드렸지만은 그때 요거 관련되는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이슈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요거 관련된 이슈는 없습니다. 이슈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기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부분은 조금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고, 의, 취지, 요건 정도는 반드시 암기는 하고 있어야 돼요. 의, 취지, 요건은 그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의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의는 어차피 조문 쓰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금기법 몇 조? 9조 쓰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구조 내용 그냥 쓰면 돼요. 이 구조 내용을 그대로 분설한 것이 바로 요건이 되는 거예요. 자, 구조 내용 한번 잠깐 볼게요. 의의 세 번째 줄 보시면은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또는 중간인으로서 이득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걸 분설한 것이, 자, 밑으로 내려오죠. 요건 보시면은 자, 누구든지, 그다음에 영리의 목적, 세 번째 타인의 취업에 개입, 그다음에 네 번째 중간에서 이득 취득, 이렇게 분설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분설해서.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취지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취지를 보면은 자, 동규정은 제3자가 타인의 취업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근로자를 착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근로자들의 경제적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거죠. 중간에 돈 뺏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로자들이 착취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규정을 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누구든지를 보면은 자, 요건으로 내려올게요. 자,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은 그 주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자는 자, 기타, 개인 및 단체 등을 묻지 아니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영리의 목적,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돼요. 중간 착취라는 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금기법 제9조 입법 취지는 개입 또는 중개 행위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영업을 어떻게 보면은 하는 것을 갖다가 가리키는 것인데요. 따라서 지인이 취업을 알선한 경우에는 포함되지는 않고요. 다만 일회적인 중개 행위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구조 위반에 해당될 수는 있다. 우리가 이제 그 지인의 취업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 정리에서 아마 이제 그 판례를 하나 본 게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거 관련해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3페이지 보시면은 타인의 취업의 이제 개입 부분인데, 타인의 취업에 일단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타인의 취업에 개입이라 하면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알선 또는 소개하는 등 근로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안 주면은 사실 타인의 취업에 개입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영향을 반드시 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구체적인 소개나 알선 행위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 중간인으로서 이득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중간인으로서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란 근로관계 존속 중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중간에서 근로자의 노무 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부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취득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는 이익을 취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법률이 뭐예요? 밑에 나오죠. 이제 목차가 나오는 거죠. 법률에 의해서 허용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법률에 의하지 않고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법률에 의해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법률이 뭐냐? 밑에 보시면은 자, 두 번째 줄, 의에서 두 번째 줄 이제 그 끝에부터 볼게요. 여기서 법률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 소개사업이라든가 근로자 모집사업, 그다음에 근로자 공급사업, 그다음에 근로자 파견사업을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요 네 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업안정법에 따라서 직업 소개사업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근로자 모집사업, 근로자 공급사업이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있었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중간인으로서 이득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법률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공민권 행사의 보장. 공민권 행사의 보장도 특히 이제 쟁점되는 부분이 어디 부분이냐면 일단은 78페이지 한번 볼게요. 특히 이제 공민권 행사 근로관계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 근로관계 부분에서 임금 지급의 문제는 실무적으로 문제되지 사실 수험에서 이걸 다루지는 않아요, 잘. 근데 특히 이제 수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은 두 번째죠. 공민권 행사 시의 해고 및 휴직 문제. 특히 여기서 해고는 일반 해고, 즉 통상해고가 특히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직 취임으로 인해서 내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 그 해고가 정당하냐. 그런 경우는 사실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해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자 일신상의 사유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징계해고나 경영사유가 아닌 통상해고의 문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통상해고의 정당성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휴직과 관련해서 뭐가 문제될 수 있을까요? 휴직. 우리가 휴직을 볼 때 휴직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죠. 수군. 뭐가 있었죠? 첫 번째. 그렇죠. 직권휴직. 직권휴직이라는 건 다른 말로 뭐 있었죠? 명령휴직이죠. 그렇죠. 사용자가 너 쉬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있었죠? 그렇죠. 의원휴직이 있었죠. 근로자가 스스로 저 몸이 안 좋아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직권으로 쉬게 하는 거. 이 부분이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 휴직의 정당성 관련된 문제죠. 그렇죠. 휴직의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일단은 23조 1항에 따라서 뭐가 인정이 돼야 돼요? 23조 1항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23조 좀 보시면 알겠지만 해고, 휴직, 정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휴직을 할 때 23조 1항이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직권휴직, 즉 명령휴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하고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구체적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공민권 행사 시의 해고 및 휴직 문제인데, 자, 만약 취업휴직 등의 근로자와 사용자 승인을 얻지 않고 공직에 취임 시 이제 해고한다라는 이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에 제한하는 것인 바 동규정은 무효라고 볼 수 있죠. 공민권이라는 게 뭐였었죠? 공민권? 다른 말로 하면 참정권이죠. 참정권. 그렇죠. 이 참정권을 제한하는 이제 결과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볼 수 있고, 자 79페이지 보시면은 그러나 공직 취임으로 상당 기간 근로제공의 의무를 이행할 수가 없고 공직 수행과 양립할 수 없는 업무로 전환하기도 곤란한 경우에는 자 일반 해고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일반 해고 다른 말로 이제 통상 해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로자 일신상의 사유에서 이제 해고하는 부분인데, 자 또한 공직 취임을 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자 공직 수행의 근로 제공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직 처리할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떤 직권휴직과 관련된 부분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휴직의 정당성과 관련된 부분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론 강의할 때 겸직의 정당성 이런 것들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었죠. 겸직이 가능하냐? 근로시간 도중의 겸직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지 가능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지휘 명령권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근로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휘 명령 하에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승인이 있으면은 겸직이 가능한 거예요. 근로시간 중에. 근데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죠? 근로시간 이후에 겸직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근로시간 이후에 겸직하는 거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죠? 겸직을 제한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근로시간 이외에 사용자의 지휘 명령권 벗어난 시간이기 때문에 겸직하는 건 가능하죠. 그러나 정당성 판단할 때는 어떻게 본다 그랬죠? 그렇죠. 기본적인 노무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겸직의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노무 제공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시간 중, 근로시간 이후의 겸직 부분이 다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0페이지. 자,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인데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데 수험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특히 뭐 실무적으로 중요한 거는 81페이지 보면은 양가로 2번인데 상시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기준. 왜 중요하냐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뭐가 적용되죠?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되는 부분과 부분 적용되는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수험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판단 기준을 보면 잠깐 자 동그라미 1번에 이제 판단 기준 보시면은 상시 5명 이상의 사용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이제 전면 적용되는데 상시 5명 이상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독립성과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서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었죠? 사업의 독립성이었죠. 사업의 독립성은 아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인사노무 관리 독립성이라든가 회계 총무 관리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장소적인 독립성, 뭐 당연한 거죠. 장소적인 독립성이 부분은 자, 그래서 장소적인 범위와 관련해서 원칙은 속지주의라 그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요 연기 때 말씀드린 사례가 있었는데 이태원 살인 사건의 예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83페이지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데 부분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 뭐 1차 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적용 제외 규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로 내기 아주 좋은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로기준법의 적용 예외 뭐 이런 것들 동거의 친정만 사용하는 경우 가사 사용인을 사용하는 경우 뭐 이런 부분들은 적용이 제외가 된다는 거. 자 85페이지에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이런 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계약의 개념, 자, 근로관계 규율의 기초 부분인데, 이 근로계약 부분은 그래도 좀 중요한 쟁점들이 좀 있습니다. 뭐 지금, 첫 번째 파트에서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이제 판례로 그때 봤던 부분인데, 근로계약에 뭐가 있었냐면, 취소 부분이 있었어요. 근로계약의 취소. 특히 이 취소와 관련해서 뭐가 문제됐냐면,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었죠. 이게 어떤 사건이었죠? 그때 GS 트렌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 나왔을 때 수험가에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출제했는데 요즘은 조금 좀 인기가 식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최근에 나온 판례 중에서 하나 또 쟁점되는 부분은 근로계약의 해석 부분. 근로계약 해석 부분. 어딜 보시냐면 저희 교재도 있고 그 다음에 판례 정리에도 있는데 자 93페이지 한번 볼게요. 93페이지 보면 근로계약 취소 효력 문제도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해석 문제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해석 문제부터 잠깐 먼저 보고 이제 앞으로 넘어갈게요. 자 근로계약의 해석 부분. 자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성질이 유상계약이고 낙성계약이고 그다음에 뭐 민사소송법상으로 이제 처분 문서에 해당되는데 이 처분 문서라는 것은 기재된 내용대로 법률적인 효과 그대로 발휘한다라고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자 한번 보면은 처분 문서상 문헌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판례 입장을 잠깐 보도록 하죠. 자, 판례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떤 계약의 내용이 처분 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문헌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문헌의 의미대로 당연히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제 그러나부터죠. 문헌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헌의 내용이라든가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경위, 그다음에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가지고 논리의 경험의 법칙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 일반 상식과 거래 통념에 따라서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고 특히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문헌의 객관적인 의미와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해석해서 만약에 법률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문헌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왜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죠? 법률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글로리아 항공 그 주식회사 사건이 여기 나와 있고, 우리 판례 정리도 나와 있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에 자 관련 문제 보시면은 이제 근로계약 취소 문제. 근데 GS 밑에 보시면 GS 트렌드 사건이라고 나와 있죠. 특히 문제가 된 건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문제가 되죠.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근로계약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느냐? 주장은 할 수 있죠.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자, 두 번째가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제 취소를 주장할 경우에 이제 소급표가 인정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판례는 첫 번째 줄 그와 같이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 근로계약에 따라서 그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서 자,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태까지 일을 하고 이제 퇴직을 하는데 소급표가 인정이 돼버리면 일이 한 게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퇴직금도 못 받게 되고 연차도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에 법률 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취소 의사표시 이후에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가장 이제 근로계약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첫 번째 파트 개념과 관련해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판례 두 가지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 저희 판례 정리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근로계약상의 의무 부분인데요. 의무 부분은 우리가 좀 시간이 다 돼가지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